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최정욱 교수라 그럽니다. 지금 사실 이 과목이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를, 넓은 주제를 가지고 정치학자가 할 만한 어떤 얘기가 뭐가 있냐, 한번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는 아시아의 정체성과 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이런 좀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가 좀 예쁘지 않은데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이런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같은 아시아에 살면서도 저는 아시아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람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아시아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거를 한번 의심이랄까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94년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미국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어떤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뭐 정책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돈을 준다든지 자리를 잡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인들한테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시아라는 거는 유럽인이나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 이런 지도상의 어떤 나라들과 반대되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좀 분리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인들한테 아시아라는 거는 뭐하고 구분되냐면 미국인들한테 아시안이라는 거는 좀 광범위하게 보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디언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혹은 블랙 아메리칸하고 이제 화이트라 그래서 유로피언 아메리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도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정의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미국인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아니고 히스패닉도 아니고 아프리카 아메리칸도 아니고 화이트가 아니라 아시안이다 라고 나한테 규정을 지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때 히스패닉이나 이 세 그룹은 마이너리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대를 하고 혹은 장학금 같은 것도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아시안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뭐나,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아시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냥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인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아시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시안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때부터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내가 중국인이나 일본인 혹은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그룹을 지어야 될 아무런 이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보면은 내가 중국인이나 일본인들한테 느끼는 거리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뭐 화이트하고 느끼는 거리감을 비교할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인하고 중국인한테 느끼는 거리감이 더 뭔지도 모릅니다. 더 이 사람들하고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아시안 공동체라는 걸로 나를 갖다가 일본인과 중국인 혹은 인도나 다른 아랍 사람들하고 묶는다는 거는 묶는다는 거는 뭔가 좀 받아들일 수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 이후에도 도대체 아시아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또 강의를 부탁을 받고서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어떤 정체성을 규정할 만한 어떤 공통점이 없다는 건데, 그냥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왔다, 그래서 너는 아시아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재적인 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지역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치학적으로 영남 지역하고 호남 지역이 나눠서 이제 갈등이 있지만, 그거는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문화나 다른 것을 바탕을 두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냥 아시아라는 어떤 피지컬한 지오그래피컬한 어떤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아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아무런 내용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는 데서도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이 이름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자체의 의미는 정확한 기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되게 이제 추정하기에 뭐라고 추정하냐면 아수라는 말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는 어떤 rise, 뭐 떠오른다 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컨텍스트 내용이 뭐냐면 해가 뜨는 곳 혹은 동쪽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 동쪽에 있는 어떤 곳, 땅, 뭐 이런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 동쪽에 있는 땅이 뭐 어떤 모양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든지 혹은 이것을 가지고 이게 아시아에는 이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부색이 어떻다든지 뭐 아니면 뭘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어떤 거 먹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규정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동쪽에 있는 어떤 땅, 그 이제 그런 의미로밖에 쓰이지 않다는 것. 따라서 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아시아라는 이름 자체는 내용이 없는 어떤 빈 공허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것은 여전히 아시아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문제를 던질 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아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름을 할 때 그 이름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것이 되어주겠다 해서 자칭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타자가 뭐라고 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자가 부르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부르면 대충 어떤 공통점이 있지만, 이 아시아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이 이름을 명명하는데 전혀 특징이 없이 명명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아시아도 이제 일단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거는, 처음 출발 자체는 공허한 이름, 동쪽이다 막연히. 그리고 이런 이름은 아시아인들이 붙인 게 아니라 그리스인적인 시각에서 혹은 유럽인적인 시각에서 동쪽에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런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이름과 관련돼서 어떤 혼돈이랄까, 그 동질성의 부재, 정체성의 부재를 나타내는 또 다른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뭐냐면 그 아시아를 구분할 때 예전에 썼던 말들입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아시아를 구분할 때 그 아시아를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건동, 중동, 극동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니어 이스트, 미들 이스트, 파 이스트,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이 역시 이제 그 아시아란 말 자체가 처음에 말했듯이 동쪽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무엇에서 이제 가깝냐면 유럽인들이 보기에 자기들 쪽에서 가까운 동쪽, 그 다음에 조금 가운데 동쪽, 아주 먼 동쪽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미들 이스트, 뭐 요즘 아랍 쪽, 서아시아 쪽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웨스트 아시아, 그 다음에 요즘 이거는 이제 노스 이스트나 혹은 이스트 아시아를 의미하는 걸로 써있죠. 그리고 이제 니어 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나 뭐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즘 마이너 아시아 뭐 이런 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 그 고대도 그랬지만 근세 유럽 역사, 식민지 역사 시대 때에도 이 아시아라는 것은 여전히 자체 이름을 가지기보다는 유럽 중심적에서 당신은 우리에서 가까운 아시아 혹은 좀 중간 정도인 뭐 거리에 있는 아시아, 우리한테서 되게 먼 아시아 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면서 식민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식민지적인 유럽 중심적인 이름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 파이스트란 말은 거의 이제 쓰지 않고 니어 이스트란 말도 거의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이스트라는 이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시아의 정체성이 또 부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미들 이스트라는 거는 미들 이스트 아시아로 불렀지만 요즘은 이 미들 이스트라는 말 옆에 아시아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미들 이스트, 중동 이 자체가 아시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어떤 독자적인 문화권 혹은 어떤 정치적인 그룹 그런 걸로 이제 의미하게 되었던 바뀐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미들 이스트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지역 북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다 넣어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랍권하고 이스라엘, 주로 이제 아랍 국가들을 이슬람권에 속하는 아랍 국가들을 묶어서 하는 이제 통칭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시아로서는 아시아라는 의미보다는 아랍이라는 의미, 따라서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각 이제 같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미들 이스트 아시아 뭐 이런 말로 썼지만 요즘은 미들 이스트란 말 뒤에 아시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미들 이스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아프리카 북부를 가리키는 것까지 확장되는 그런 걸로 쓰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아시아 일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시아의 정체성을 혼돈을 일으키는 현상이 이제 최근에 일어났는데 최근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보통은 아시아라 그러면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이런 아랍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걸 의미했는데 1990년대에 와서 구소련 그
구소련 USSR 혹은 소비에트 구소련 체제의 일부로 있던 이른바 오늘날 부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예전에는 소련의 일부로 있을 때는 이게 소련이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지역인지 그 자체가 애매했던 것처럼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오늘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소련의 일부로 어떤 질서 속에 있었을 때는 이것을 아시아라는 것이 이 나라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별도의 여러 가지 탄자를 붙이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테이트 국가라는 의미를 있는 독자적인 국가로 독립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런 나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라 다시 확실히 아시아의 일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묶어서 또 중앙아시아라고 별도로 또 칭하기 때문에 이들을 또 약간은 아랍 국가들과 다른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어떤 문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동질성이나 혹은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면들이 또 하나 이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아시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했을 때 더욱더 혼란스러운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이스트 에이시아 서밋이란 말입니다. 이스트 에이시아 서밋.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제 국가 정상들이 프라임 미니스터나 대통령이 이제 참석해서 이른바 이스트 에이시아라는 지역의 현안들을 정치나 경제적인 현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이스트 에이시아 서밋에 도대체 저 이스트 에이시아는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이스트 에이시아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혹은 중국, 일본 그 다음에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저기에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가 들어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스트 에이시아 말고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들어갈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원래는 중국, 일본 혹은 우리나라가 주도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주도한 어떤 회의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세안 국가,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안 국가들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안 국가들이 이제 중심이고 거기에 한국, 일본, 중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까지만 하더라도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도 넓게 보면 이스트 에이시아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도대체 나는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아시아나 혹은 사우스 에이시아라고 말하는 혹은 혹은 사우스 에이시아, 사우스 웨스트나 사우스 에이시아라 말하는 인도가 또 들어가고 그것만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도대체 아시아라고도 생각을 안 한 나라인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 정상회의의 member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스트 에이시아가 뭐냐라는 어떤 정체성 혹은 아시아가 뭐냐는 정체성을 혼란을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올해부터는 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항상 이제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미국과 또 러시아도
여기에 이제 서밋의 회원으로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보면 이스트 아시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역적인 의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전부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아시아 혹은 이스트 아시아, 미들이스트 이런 말들이 갖는 어떤 그 정체성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혹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대륙적인 개념에서도 그 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동질성이 되게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스페니쉬를 쓴다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과거 나름대로 식민지 혹은 뭐 블랙 아프리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어떤 뭐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아시아의 경우는 그런 공통된 이미지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아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는 그냥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스시 혹은 일본의 뭐 우리나라의 실험 뭐 하여튼 이런 단편적으로 그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인도의 타지마할 뭐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시아 전체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도대체 이 아시아라는 거는 약간 쪼크를 농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아시아가 원래는 rise 뭐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 뭐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A시아 뭐 이렇다는 거죠. A라는 말은 원래 이제 historical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반역사적인 게 아닌 non-historical 뭐 이런 의미의 그때 이제 A고, 시아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할 때 그런 것처럼 뭐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가를 의미하는 땅이기 때문에 A시아는 하나의 땅이 될 수 없는 어떤 난랜드 뭐 이런 의미로 보면은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정체성을 통해서 아시아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시아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공동체를 혹은 아시아 뭔가를 이제 만들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바운더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 크게 이제 뭐 하여튼 아시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려서 여기 일본 있고 우리나라 있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크게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서쪽 웨스트 아시아라고 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을 이스트 아시아라고 구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이스트 아시아의 경우는 이제 우선 웨스트 아시아의 경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신념 체계에 속하는 종교적인 세계관이 일신론이라는 겁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일신론이라는 것은 이론론, 어떤 모든 것은 어떤 하나에서 나와서 그것에 이제 환원되거나 그로부터 나와서 이제 다른 것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 뭐 이런 종교들이 대표적인 일신론적, 이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근데 웨스트 쪽은 그런 종교들이 거의 100%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이스트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적으로는 지금은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보면 이슬람 국가라 그러고, 필리핀도 보면 카톨릭 국가라 그래서 일신론적인 측면이 조금 가미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동쪽 지역은 그런 식의 하나의 어떤 신을 믿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런 식으로 환원한다는 사고를 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이쪽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존적인 어떤 고민들입니다. 삶에서 존재하는 어떤 생로병사의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자기 스스로 인간을 통해서 뭔가 휴머니즘적이고 실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크게 나누어서 보면 이쪽과 이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인도, 이제 힌두교 문화에 속하는 이제 인도가 있는데, 이 인도의 경우는 힌두교 자체가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이론론적인 측면이 있는 종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힌두의 수천 명의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원론적인 측면이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이거는 기독교적인 어떤 면이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 전혀 또 불교나 혹은 다른 어떤 도교적인 측면들이 존재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 인도는 이 중간에 놓인 어떤 두 개의 문명이 믹스된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크게 아시아를 나누어서 볼 때, 그러면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논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를 논할 수 있다면 이쪽에 하나의 큰 공동체와 이쪽에 하나의 큰 공동체, 그리고 여기를 잇는 인도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생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로. 따라서 이런 이제 우선은 이런 이제 종교적인 혹은 사고의 틀, 기본 세계관, 독일어로는 벨트샤움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고 관념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의 행위를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국제 질서도 저런 거에 기본적으로 뿌리에 바탕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쪽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어떤 중심, 하나의 중심 혹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세계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 질서도 원래 그런 틀에 맞게 짜여지려면 하나의 중심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이 자기들 나라들을 중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가운데 센터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변방이다, 이제 오랑캐다, 뭐 이래서 중화 사상이 이제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원래 전통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 본다면 어울리지 않는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에 좀 바탕을 두고 다원주의적인 어떤 다원주의적인 이론적인 중심이 없고, 다원주의적인 어떤 관계가 수립돼야만 이쪽의 질서는 공동체적인 질서가 잡힐 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옛날에 중화 사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그런 사고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최근에 와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하는데, 과거에 일본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주를 침범하면서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웠는데, 그거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늘날의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옛날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이 아니냐, 어? 새로운 일본의 패권주의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떨치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려를 일본이 지우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가지고 있는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그러한 청산을 하기 위한 어떤 아무런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독도 문제, 다른 경우에도 이제 과거와 관계없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원조로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런 게 일본한테는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중국도 중심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심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한 속에서 아시아 공동체 질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너무 이제 국제 질서에서 G2라 그러듯이 중국이 급부상하는 건데 이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일본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약간 노루한 국가 이미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급속하게 쇠락하지 않는 국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돼서 이제 거의 힘을 잘 못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지나치게 이제 그 불균형적인 성장을 그만두고 이제 좀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내부적인 결속을 훨씬 강화해서 하나의 어떤 바게닝 파워로서 부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다자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아시아 미래에서는, 공동체 미래에서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와는 달리 이쪽에 웨스트 아시아 쪽의 경우는 문화적으로 보면 비록 믿는 신은 다르지만 그 신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 존재라고, 만물의 이제 근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쪽 세계 사람들한테는 어울리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식의 다자적인 어떤 다중심적인 사업,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잠깐만요. 어떤 하나의 그 힘의 확실한 우위가 영내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어떤 힘이 다른 세력들보다 열등히 우월한 어떤 세력이 그 이쪽 공동체를 이끌어가야만 어떤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역내 세력일 수도 있고 역외 세력,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뭐든 간에 어떤 역의 특정 국가의 그 절대적 우위를, 이쪽에 대한 영향력을 전제로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이쪽 지역과는 전혀 다른 어떤 질서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간에 있는 예를 들면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교차 지역에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서는 자체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소통의 장, 혹은 이 둘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큰 장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래 아시아 공동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세계관도 아니고 이쪽 세계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둘 다를 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지역이 바로 이쪽 인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두 소통 역할을 강화하는 게 이제 인도가 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인도는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우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그 과거에 관습 지나친 이제 그 카스트 제도와 같은 엄격한 그 관습 구조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빌리티, 양 지역을 연결하는 자유로운 소통 지역이 되려면 내부적으로도 소셜 모빌리티가 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신분 산성이나 하강이든 그런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과거의 잔재를 아직도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와 어떤 경직된 사회 구조는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고, 또한 과거 이제 네루가 수상일 때 그 당시에는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란 말만 들으면은 이제 그 시장 경제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란 말만 들으면 거의 그 환멸을 느낄 정도였다는 거죠. 토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자본주의는 꼭 제국주의다, 라고 이제 시장 경제를 하게 되면 우리 또 다른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래서 네로 시대 때 그 경제 운영 방식은 일종의 인도식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이제 꾸려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해체됐지만 아직도 이 두 개의 큰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는 그런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도는 실제로 이런 식의 가교를 하려면 말로만 가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이쪽에서 이동할 때 뭔가 도로나 항만 혹은 공항들이 이제 그런 인프라 자원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가장 경제 성장에 지금 방해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런 사회적 그 인프라, 경제적인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까지 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비전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전을 그런 식으로 이 두 지역 간의 어떤 융합과 그 소통에 자기가 두겠다 그러면 그런 식의 그 소통을 위한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도 많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인도가 이제 그런 식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내 교역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영내 교역 혹은 사람들의 인적 이동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거 영내 교육의 비중이, 과거에는 아시아 지역 영내 교육이, 아시아는 대개 아시아 자체들끼리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외부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식이었고, 그 다음에 인적 교류도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90년대 초반 그 전에는 한 30%도 안 되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의 영내 서로 이제 그 교류나 인적 교류나 무역 같은 것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시아 전체의 어떤 공동체 혹은 이 하나의 공동체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별도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그런 것이 많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이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다른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더 시간을 가진다면 정치적인 시각에서 어떤 정치 질서, 구체적으로 내부를 다스리는 정치 질서의 어떤 이질성이나 동질성, 그 다음에 아시아라는 지역을 둘러싼 어떤 국제 질서들이 어떻게 엮여 있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아시아 공동체의 미래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아시아의 그 정체성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적이지 않은 것,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문화적인 속성이고 정치적인 대로 나중에 결국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제 요지는 뭐였냐면 너무나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이질성이 강해서 그 아이덴티티라는 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이제 서아시아, 동아시아, 그다음에 그걸 가교로 맺는 인도와 그 주변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그런 공동체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정치학자들 얘기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아시아의 정체성 문제하고 공동체 미래의 공동체 이런 주제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런 미래의 아시아의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뭘 염두에 두든 간에 결국은 그런 공동체든 미래의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보통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실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이념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서로 비슷해야 된다. 혹은 최소한 비슷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이상이나 이념이 결국은 정치학에서는 뭐로 표현되냐면 정치 체제라는 문제로 결국은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 체제 문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상이 굉장히 상호 이질적이면 결국은 정치 체제도 이질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시아의 미래에 추구하는 하나의 공동체 건설은 결국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우리는 어떤 이런 이제 체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아시아보다도 먼저 그 정치적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의 밑바탕에 물론 이제 문화적인 어떤 동질성도 비슷한 거 있지만 또 하나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 혹은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지향하는 이상이나 이념 이런 것이 상호 공유 가능한 어떤 동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별 국가별로 여전히 이제 민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국가 이익을 가지고 서로 알력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이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런 시각으로 볼 때 과연 아시아는 그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결국은 이 아시아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 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로 나눠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아시아의 경우는 지난 그 중국하고 베트남, 그 다음에 라오스, 그리고 우리 같은 동쪽인 북한을 제외하면 최소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거나 아니면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전혀 정치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북한 이런 것이 얼마만큼 기존에 있는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이상과 비슷한 어떤 자기들의 이념을 표현하도록 이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바꾸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건설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제 이런 북한이나 중국 뭐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이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직설적으로는 하진 아니하고 뭘 하냐면
혹은 이제 아시아적 민주주의, 혹은 예를 들면 또 다르게는 뭐 중국식 민주주의, 혹은 뭐 유교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 혹은 북한처럼 주체사상, 이런 식으로 다른 기존의 그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언뜻 보기에 공유하기 어려운 어떤 앞에 수식어들을 계속 붙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상, 지향하는 이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이런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식, 나름대로 중국에 맞는 어떤 민주주의를 하겠다, 혹은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유교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민주주의란 말도 떼고 자기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이념을 만들어서 그걸 주체사상으로 이름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나의 그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가능하려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약간 이질적인 정치 세력들이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들과 가까이 가도록 이런 이제 앞에 쓸데없는 수식어들을 제거를 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저런 변화가 이제 있어야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정한 정치적 공동체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그렇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단지 민주주의를 하자 뭐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사상 체계가 어떤 이론론적인 것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론론의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다원론의 바탕을 둔 어떤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다원주의를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수용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다원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이제 마오가 그랬죠.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권력을 하나의 어떤 원천에서 찾으려는 사고가 바로 다원주의에 반대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권력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뭐 총구든 아니 신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동질적인 하나에서 권력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은 권력의 기본적인 소스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그런 일단 나온 권력을 하나의 개인이든 아니면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든 아니면 뭐 북한처럼 김정일 가족이든 간에 그런 어떤 하나의 세력이 장악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의 입장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은 권력을 장악하거나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다양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체를 건설할 때 추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합의점인데, 이제 바로 그게 바로 이런 것이 다원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치학에서 다원주의라 그럴 때 주로 이제 로버트 달이 말하는 그 폴리아키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정치적인 다원주의라는 것은 꼭 폴리아키와 같은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전제, 사고방식에서 다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아시아의 경우를 이렇게 보죠. 우리 서아시아의 경우는 이런 동아시아와 다르게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게 그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나라의 문화가 다원주의가 아닌데 정치 지도자들이 다원주의를 푸시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어떤
토양 그 가지고 있는 토양하고 상충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서아시아의 경우는 공동체 지역 내에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떤 다원주의보다는 그들에게 맞는 어떤 정서적인 합의점 맞는 어떤 이론주의적인 그런 정치 체제가 운영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실제로 또 현재도 그렇게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서아시아 지역이 특히 이른바 아까 지난 시간에 말한 중동이라는 데서 정치적인 어떤 반정부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을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정치 체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이집트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상이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동질적인 아주 비슷한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상이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것이고 어떤 하나의 가계가 북한처럼 계속 권력을 계승한다는 거죠. 이제 그 계승 자체가 아예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북한은 이제 그런 가계에 따른 권력 계승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권력 계승이 가계를 따라서 명시되는 그런 걸 이제 왕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정을 사우디는 하고 있고 이란은 이에 반해서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왕정이고 하나는 공화정이라는 거죠. 리퍼블릭이라는 겁니다. 이제 리퍼블릭에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왕이 없는 어떤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이 두 개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둘 다 알라 혹은 코란을 이제 정치적인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이슬람을 이용해서 정치 체제를 운영을 하고 그것을 또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 왕의 정치적 정통성을 이슬람에서 찾는데 이 사우디의 이슬람을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와하비 사상이라는 겁니다. 와하비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무슬림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사상을 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와하비의 사상은 뭐냐면 이제 알라를 대신해서 어떤 사우디 왕이 사우디를 통치할 수 있도록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경우는 아예 그 주권 자체가 신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권이 보통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이 사람들을 신한테 주권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복속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 이란의 경우는 공화정이지만 이 공화정에서 여기에 왕과 유사한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문자 더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 혹은 수프림 리더라고도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이란 혁명을 한 호메이니가 그 이런 역할을 하고 지금은 또 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영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영도자는 또 누구의 말씀을 결국은 듣냐면 그거는 바로 이제 자기가 아는 신이죠. 신의 목소리 혹은 코란.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에 기반을 해서 여기에 자기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원래 종교적인 모습이니까 그 종교적인 이론주의의 바탕을 두고 정치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정치 체제는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고 이제 여전히 서아시아의 경우는 어떤 종교적인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체제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이상한 것만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는 게 그냥 나의 믿음, 자기 개인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 따르면 이슬람은 하나의 체계, 생물의 체계처럼 우리 삶을 총괄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이슬람은 정치에도 있는 거고 문화에도 있는 거고 사회에도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거 모든 면에 다 걸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치와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슬람의 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도 이슬람의 교리와 그런 이론적인 사고를 받들어서 어떤 권력체계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서아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 하나만 하고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 보면 이란 헌법 56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란에서는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주권이 이란이 아니라 이란만이 아니라 여기에 월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계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은 당연히 신에 속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인민 주권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사고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정치 사상 체계고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아시아와는 너무 다른 그런 어떤 이상을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시아 공동체가 아마 만들어진다면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로 조금 나누어져서 소규모의 어떤 지역 공동체들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아시아 공동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어쨌든 강의를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들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하면 그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